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춘추전국사 11편 지금 시작합니다. 주왕실의 승인하에 제왕공은 송나라의 내란을 평정한 공자 어열을 정식으로 송나라 제후로 옹립하기 위해 송나라 인근 제후들을 북행이라는 곳에 모이라고 알립니다. 그는 송나라를 비롯하여 노나라, 진나라, 채나라, 위나라, 정나라, 조나라, 주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송나라, 진나라, 채나라, 주나라 4개국만이 참석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제왕공은 그간 확보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4개국을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이 이를 만류합니다. 그는 추후 제왕공이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력으로서 주나라 계열의 국가들을 협박 혹은 정복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모든 제후국이 제 나라를 스스로 패권 국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행 회견에는 외교 사절단 위주로 수행단을 꾸리고 군대는 아예 데리고 가지 말도록 조언합니다. 현대에 와서 소위 패권주의, 패권정치라는 개념은 왕도정치라는 개념과 대비되어 보다 강권과 폭력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패권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제왕공과 관중이 생각한 패권주의의 핵심은 폭력을 통한 권력의 확보가 아니라 외교와 회유를 통한 것이었다는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북행에 모인 송, 진, 채, 위의 4개국은 제왕공이 군대조차 대동하지 않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주왕실의 명을 받은 제왕공을 가장 높은 어른으로 모시고 서로 동맹을 맺는 의식, 즉 회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제왕공은 일생 동안 총 9차례의 회맹을 개최하여 특히 북쪽의 진, 서쪽의 진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나라 계열 국가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했다고 하는데 북행 회맹은 그 첫 번째 회맹이었습니다. 이 회맹에서 5개국은 주전자의 명을 받들어 송나라 공자 어열을 정식으로 송제후로 공인하여 그가 송왕공으로 정식 즉위하게 됩니다. 제왕공은 북행 회맹에 참석치 않은 노, 위, 정, 조 4개국에 대한 토벌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송왕공은 제왕공에게 알리지도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왕공은 이 일을 매우 괘씸하게 여겼으나 송나라에 대한 단죄는 추후로 미루고 우선 제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근본 회맹에 불참한 노나라 문제부터 해결코자 했습니다. 그는 관중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나라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노나라의 속국인 산동 지역의 수나라를 먼저 공격하여 노나라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제왕공이 패자가 되어가는 방식은 상대 국가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보다 외교적 혹은 간접적 압박을 통한 권위의 확보였습니다. 어쨌든 제왕공이 제나라 정예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자 수나라는 즉각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왕공은 노나라와의 접경지대인 제수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무력 시위를 하며 왕명을 어기고 북행 땅에 모이지 않은 노장공을 꾸짖고 사과하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덧붙여 그는 제나라의 늘 우호적인 노장공의 모친 문강에게도 노장공을 압박해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편 노나라 군신들도 최근 급격하게 신장한 제나라의 국력을 의식하고 있었고 덧붙여 제왕공이 주왕실의 권위를 빌려 노나라를 압박하고 있어 정당성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왕공의 사과 요구를 수용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노장공은 제왕공에게 접경지대인 가땅에서
양국 간 별도의 회맹을 맺자는 제안을 했고 제왕공은 이를 수락합니다. 노장공을 수행하겠다고 대부 조말이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건시 전투를 포함하여 제나라에 3번 패배한 전력이 있는 장군이었죠. 노장공은 우울했습니다. 회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나라의 군사력에 압박당하여 이루어지는 항복의식에 참석하는데 제나라에 3번이나 패전한 장수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조말은 이번 회맹에서 반드시 지난 3번의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의지를 노장공에게 내보였고 노장공은 그의 의지를 보고 그를 데리고 제왕공과의 회합에 참석하게 됩니다. 과거 제후 간의 회맹은 주로 높은 제단을 쌓은 후 제후와 소수의 수행원만이 그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왕공과 노장공 간 회맹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말이 갑자기 제왕공의 소매를 끌어당겨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협박했습니다. 지난날 제나라가 노나라로부터 강탈해간 문양 땅을 돌려주셔야 양국 간의 진정한 회맹이 가능합니다. 이 요구에 제왕공은 웃으면서 선선히 수락했고 양국 제후 간 맹세의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맹 후 제나라 군권을 맡고 있는 왕자 성보 등이 크게 붕괴하여 조말에 대한 처벌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왕공은 자신이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하며 실제로 문양 땅을 노나라에 돌려주었습니다. 이 조치는 노장공은 물론 노나라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후 제왕공은 노나라의 강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회견의 경과를 전해들은 위, 조 두 나라 역시 제왕공의 관대함과 기백에 놀라 스스로 사신을 보내 지난 북행 회맹의 불참을 사죄하고 동맹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주변 국가들의 동맹을 받아낸 제왕공은 주 왕실의 사신을 보내 지난번 북행 회맹 때 말도 없이 돌아가버린 송나라를 왕명을 치겠다는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확인되듯이 제왕공이 패권을 잡는 방식은 주로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 왕실의 승인이라는 정당성은 모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결이 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이후 다른 춘추호패들과 제왕공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 왕실은 즉각 제왕공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제왕공은 조, 진 두 나라의 군대와 연합군을 이루어 송나라로 진격했습니다. 송나라 수도 상구로 진격하는 도중 관중은 길에서 벼슬을 구하는 영척이라는 위나라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식견이 매우 넓고 시류에 밝아 관중은 추천서를 써서 그에게 주었으며 뒤따라오던 제왕공은 그를 즉각 대부로 발탁합니다. 송나라 상구에 도착하여 진조 연합군과 합류한 직후 영척은 제왕공에게 자신을 송나라 사신으로 보내주면 언변으로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오겠다고 제안합니다. 제왕공은 영척의 청을 수락하고 그를 송안공에게 파견했습니다. 영척은 송안공을 접견하고 제나라 군대가 주 왕실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정당성을 설파하고 송나라가 제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결국 모든 주변국을 적국으로 두게 되는 점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송안공은 제나라 연합군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송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원의 중소국가들이 제나라의 그늘 밑으로 합류하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복 후 제나라에게 받게 될 압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척은 아주 작은 예물 수준의 재화를 바치면 그것으로 화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이 관대한 제안에 송안공은 기쁜 마음으로 제나라와의 화의를 수용합니다. 이로써 제왕공은 북행 회맹의 불참 혹은 이탈했던 나라들 중 정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제나라 연합 합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기원전 681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나라였습니다. 당시 정나라는 아직도 제족이 옹립한 공자의와 외방이 쫓겨나 있던 정료공 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제족이 사망한 후였고
이에 불안을 느낀 공자의는 초나라 세력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제왕공은 빈수무에게 200승의 군대를 주어 정여공의 복권을 돕도록 했습니다. 제나라의 원군을 확보한 정여공은 대릉에서 공자의의 군대를 통솔하던 부하를 야습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부하는 자신이 신정성에 들어가서 공자의를 죽이고 정나라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릉에는 부하의 가족들이 볼모로 있었기 때문에 정여공은 부하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하는 대릉에서 패배하여 신정성으로 도망온 것처럼 꾸며 공자의를 접견한 후 그를 살해했습니다. 군주가 살해당하자 곧 신정성은 성문을 열고 정여공을 받아들였고 정여공은 지난날 제족에 의해서 쫓겨난 이후 17년 만에 자신의 제후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여공은 제후 자리를 되찾자 공자의를 배신하고 자신을 도운 부하를 믿을 수 없는 자라 하여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이 쫓겨날 때 제족을 도와 공자의를 세웠던 정나라의 원로 대신 원번을 질책하는 서신을 보냈고 이에 원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정여공은 빈수무에게 그해 가을에 제왕공과 회맹하겠다고 알리고 그를 제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제왕공은 노, 송, 정, 위 등 4개 중견국들과 진, 채, 조 등 3개 소국들을 모두 동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위나라 견이라는 곳에서 그간 직접적인 회맹을 맺지 못했던 송, 위, 정나라를 초빙하여 두 번째 회맹을 맺었습니다. 기원전 68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678년 봄에 제왕공은 그간 제나라에 직접 간접적으로 굴복한 송, 노, 진, 위, 정, 허 6개국을 제나라 유땅으로 소집하여 처음으로 맹주라는 칭호를 받고 중원의 패자로 등극했습니다. 춘추시대에 패권을 차지했던 5명의 제후들을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어서 정확히 누구를 춘추 5패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통은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왕 함녀, 월나라 왕 구천을 춘추 5패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나라 월나라는 오랑캐 나라였다 하여 그들 대신 송나라 양공, 진나라 목공을 춘추 5패로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춘추시대 초기를 주도했던 정나라 장공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많은 춘추 5패이지만 최소한 제왕공이 그들 중 최초이자 최고의 패자였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제왕공이 춘추 5패 중 최고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제왕공만이 주나라 계열 제후국들의 공통 이익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른 편에서 언급하겠지만 제왕공 이외의 다른 패자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실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돕거나 하는 정책을 취하는 일이 없었죠. 그러나 제왕공은 항상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높여주면서 주나라 계열 제후국들이 공경에 처하면 그들을 위해 싸워주거나 그들의 피해를 복구해주거나 혹은 그들의 영토를 넓혀주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즉 춘추 5패 중에 가장 이타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중원에서 제나라를 구심점으로 중소국들이 힘을 모으고 있을 때 남방에서는 초나라의 세력 확대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초무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초문왕은 문무를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재위 2년 만에 자신의 외가인 등나라를 우회하여 전통적인 중원 지역의 국가 신나라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 해는 외가인 등나라를 공격하여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럴 즈음 한동의 소국인 신나라가 스스로 신하국을 자처하며 초나라에 귀순했습니다.
식나라 제후는 자신들을 압박하는 채나라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초문왕은 채나라를 기습 공격하여 채나라 제후인 채후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채나라는 초나라를 섬기게 되었으며 초문왕은 채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식나라 제후의 아내 도화 부인은 원래 진나라 출신으로 채후 부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화 부인은 절색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식나라 제후 때문에 초나라의 포로가 된 채후는 식나라에 복수하는 심정으로 식나라 제후의 아내 도화 부인이 천하절색이라는 정보를 초문왕에게 흘렸습니다. 초문왕은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혹해 식나라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식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도화 부인의 미모에 반하여 즉시 식나라를 멸망시키고 식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식후는 졸지에 아내를 잃게 된 것에 화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초문왕은 도화 부인을 자신의 수도 영성으로 데려와 정실 부인으로 삼았고 2명의 아들까지 낳았으나 3년 동안 초문왕과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문왕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도화 부인은 정절을 잃고 2 남편을 섬겼으니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말에 무안해진 초문왕은 이게 다 채후 탓이라는 핑계를 대며 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채후는 초나라의 충성을 맹세했지만 졸지에 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어 즉시 교회로 나가 초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이러한 초나라의 행보에 충격을 받은 인근의 정효공은 놀라서 자신의 즉위 소식을 초문왕에게 알리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초문왕은 즉위한 지 2년이나 지나서야 자신에게 즉위 사실을 알리러 왔다며 정효공을 크게 꾸짖고 정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초나라의 거대한 군세에 놀란 정효공은 초나라에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678년 초문왕은 자신의 외가인 등나라를 재차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3년 후인 675년에 반란을 일으킨 서쪽의 파나라를 공격했다가 내부에서 호응한 염시일족의 배신으로 크게 패하여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도를 지키고 있던 초나라의 대신 육건이 성문 앞에서 이겼냐고 물어보자 초문왕이 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육건이 우리 초나라는 선왕 때부터 불패의 군대였는데 이렇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면 꼴이 우스워진다고 하며 동쪽에 황나라를 쳐서 이기고 돌아오면 성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비분강개한 초문왕은 즉각 황나라로 향했고 황나라 군대를 분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던 길에 파나라 공격에서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병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승하 소식을 들은 육건은 자신 역시 왕을 따르겠다 하며 자결했습니다. 당시 초나라 지도층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이 정도였습니다. 기원전 680년을 전후로 중원의 제나라, 남방의 초나라라는 양대 강국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춘추시대는 본격적인 헤게모니 쟁탈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냥.